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잠시 후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프로파일러 투입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 2시부터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출석하기 싫다 이런 이유로 심사에 불출석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영장심사에 불출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그러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나에게 출석을 해서 어쨌든 내가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사유를 한 번쯤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본인에게 방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를 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유를 보면 뭐 내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니면 반성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내가 출석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피의자에 대해서 추후에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걸 주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그 수사 기록이라든지 서면만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서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 남성이 현재 진술도 거부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도 준비 중이고 신뢰관계 형성,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이걸 시도할 방침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기법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다 덮어놓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묵비권 역시도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묵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게 되면 수사에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심리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관계를 라포를 형성함으로써 믿고 수사관에 대해서 믿고 진술하는 그러한 상황을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은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는데 프로파일러가 기본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주체로서 다양한 질문을 건네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혹시나 어떤 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라든지 심리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심리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남성이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약물이라든지 어떠한 음주라든지 그런 영향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우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행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양형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화를 못 이겨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당연히 비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와 그리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형이 계획 범죄의 경우에 더 무겁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 피의자의 경우에도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러한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뭐 생일 파티 와중에 잠시 아래 내려갔다 와서 이제 범행 도구를 가지고 올라왔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다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 단계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에도 이것은 계획 범죄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정신 감정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좀 나올 경우에는
양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감정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처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꼼꼼하고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처벌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나올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만큼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당시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에서 심실 상실이라든지 심실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 역시나 이러한 상황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형을 해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법원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감경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경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충분히 감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심신상실이라든지 미약을 주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양형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에게 일반 살인죄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임에도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법에 조금 공백이라면 공백 그리고 좀 균형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내가 남을 살해했을 때 규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비난 동기의 차원에서 따져보면 부모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혈육으로 엮여 있는 이러한 범죄 대상자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에 따라서 좀 가중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받는 조항이 있지만 영아 살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식에 대해서 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중처벌 받지 않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예. 되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에는 영아 살인죄의 경우에는 더 감경돼서 더 낮은 수준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좀 가부장적이고 좀 유교적인 그러한 측면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사회성이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살인은 더 용납할 수 없다.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사회가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것 더 잘못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해하는 건 역시도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그러한 가중처벌 자체를 없애자 모두 다 일반 살인죄로 적용을 하되 법원 단계에 가서 양형에서 반영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법 조항상에 조금의 불균형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걸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 좀 과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속 살해가 아닌 그 반대되는 살인에는 가중 처벌이 없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인화성 물질을 설치 범행했다는 점에서 현조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타이머가 작동되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폭발물이 당시에 이제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러한 총기를 준비했다라든지 그런 범행 도구 그리고 본인의 자택에 설치된 저러한 이 폭발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쉽게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보이고 네. 일단 이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방화 예비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 폭발물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이야기를 했고 수사기관도 인지를 하게 돼서 이것을 해체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기가 사실상의 공동주택인데 다른 이제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100여 명이 넘는 뭐 대피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가 실제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방화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방화 예비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된 것이고요. 일단 이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본인이 거기서 이제 범행 도구를 만든다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다 폭파된다면 아니면 불이 질러진다면 다 불타서 증거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살해하고 이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이제 검거가 되지 않습니까?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아찔한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도주했을 경우에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뭐 좀 참작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도주를 했다라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제 도주의 우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일단은 폭발물을 설치해서 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살해 뒤에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뭐 자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두 발로 자수해서 저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렵게 수사기관에서 찾아서 검거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본인이 또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걱정이 되는 건 이 모방 범죄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작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도 범죄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자체를 올리는 것도 심지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러한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연결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불법적인 이 내용물을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이 플랫폼에서 정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기 위해 봤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소지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도 처벌의 위반이 있다,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제 총기 제조법을 개시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러한 총기를 만드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뭐 플랫폼에 검색을 해서 알게 됐고 이것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물이라든지 제조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플랫폼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위법적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대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단순히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의 조금의 제한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규제 내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저 게시물을 어떤 게시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특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 게시물 자체를 해외 유저가 해외 서버를 통해서 해외에서 만약에 업로드를 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유해 정보 접근이 쉬운 만큼 뭐 60대 남성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도 저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이걸 따라서 재미삼아 아니면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극단 선택용으로 남은 실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한 86발 정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정도 전에 구매한 이제 산탄이라고 하는데요. 총알을 이제 구매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고 이를 판매한 업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이제 찾아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20년 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적을 해서 판매자까지 찾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뭐 이러한 연락처라든지 어떠한 뭐 거래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연락처나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뭐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검거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대부분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라든지 뭐 본인의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플랫폼들도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고 예. 굉장히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판매 체계에서 대해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가 실탄을 이 80발 이상 추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20년 전 구매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아무런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매를 한 것인지 이것부터 우선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별도의 허가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이 우리가 이러한 실탄이라든지 총기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본인은 뭐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좀 믿기는 힘들어 보이고 혹시나 어떠한 정신감정상의 결과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떠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추가로 마련이 된다면 혹시나 누군가를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에 나갔다라든지 실행에 착수해 옮긴 행위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손주들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지 사실 가늠이 안 가는데 이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도 시급해 보여요. 맞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뭐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손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방 안에 이제 다른 공간으로 대피를 해서 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 일단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손주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혈육이고 아버지도 혈육인 상황에서 예. 그 둘 사이에 이러한 뭐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겠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추후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호소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 증세를 보인다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라든지 아니면 며느리 등에 대해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유족의 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인력이 배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검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는 25일이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유출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특검팀이 변호인 수사에까지 나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그 서류가 외부로 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 누군지에 대해서도 특정이 된다라고 네.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관련된 서류를 열람 등사에 간 이후로 이것이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에 특정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예. 일단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5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호인이 실제로 외부로 이러한 영장 관련 기록이라든지 서류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유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죄가 성립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이제 외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뭐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사실 언급이 이제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우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외환죄 관련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이 없이 지나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아직은 이러한 이 수사의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법원이 밝히기로는 본인 당사자가 일단 굉장히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조사를 회피한다라든지 이러한 뭐 태도적인 문제에도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고, 그렇다라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가 기각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드론사가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군 방첩사령부 상공에 무인기를 고의로 띄워서 비행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비행 기록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까? 일단 그러한 혐의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용차 GPS로 비행 기록을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특검은 포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보고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특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외환죄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혹이라든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뭐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군 형법상의 허위 보고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용차로 이것이 이제 무인기가 움직인 것처럼 예. 뭐 위조를 한다라든지 예. 변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직권 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